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호선을 만나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저승사자랑 원치 않는 미팅 이후에 겪은 일들 중 하나로 간신히 시간이 남아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이며 믿으셔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호선 접경기 그 첫 번째. 때는 수능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던 개념 없던 고2. 여름방학이라 쓰고 특별학습 기간이라 읽는 진격의 학교 교육이 끝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이라는 자유가 생겼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계곡 근처에 사는 친구네에서 하룻밤 피서를 보내고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친구네를 갔습니다. 친구네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네에서 계곡까지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제법 높이가 높은 고개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구와 함께 삼겹살과 과일, 그리고 물과 음료수를 챙겨 계곡으로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 삼겹살을 맛나게 먹고 있는데 그만 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가지러 가기 귀찮아 눈치만 보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갔다 오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만 제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고개를 넘어 친구네로 가서 부탄가스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오니 벌써 해는 지고 다리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엄청 욕하겠네. 얼른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르게 이동하기로 하고 빠르게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얼추 15분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고갯길이 분명한데 10분이 넘게 올라도 고개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계속하여 오르막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간을 잘못 느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빠르게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자 슬슬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나 귀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저는 오르막을 무려 25분간 걸어 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생각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과 주변의 잡목 이외에는 단 하나도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앞쪽을 쳐다보는 그 순간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화사한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연예인보다 더 이뻤습니다. 얼굴을 보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인이 저를 살포시 웃으며 미소를 띄웠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설렘은 정말이지.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던 저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개를 무려 25분간 올라간 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라는 점이 생각나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승달도 아닌 보름달이 뜬 밤에 달빛을 등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돌기 시작하며 식은땀이 쭉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 봐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기 귀신은 아니신 듯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요? 제 말은 들은 여인은 대꾸는커녕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대며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며 그 여인의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웃음을 멈춘 여인은 그제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연스럽게 눈은 반다령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구나. 괜찮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나의 신당에 들러 공양을 했기에 공양을 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여 이렇듯 보러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2번째 저승사자를 본 이후 봄에 가족끼리 꽃구경을 사마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산신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스님께 물어 산신당에 가보니
다른 절의 신당은 보통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해 그 절은 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향을 피우고 마침 가지고 있던 과일을 조금 향 옆에 올려놓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신이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자 여인이 말하길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참으로 오랜만이었느니라. 사당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친 것이 말이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나와봤느니라. 라고 했고 절에서 본 모습이 생각난 전 혹시 천년간 수행을 쌓은 여우님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은 웃으며 이거 말이더냐? 한번 보겠느냐? 라고 말하더니 여인의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넋 놓고 보다 보니 어느새 전 언덕을 내려와 있었고 친구들은 절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너 벌써 갔다 온 거야? 너 빠르다.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처음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를 이상하게 보는 친구가 저에게 너 왜 그래? 여우라도 봤냐? 하기에 깜짝 놀라 여우가 있어? 하고 물으니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재미를 위해 하신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치악산 등산을 갔다가 구룡사에 들려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짐을 메고 있는 어느 스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밤에 호선께서 나타나 이르기를 그날 장난을 쳐 자네가 크게 놀란 것이 염려되던 차에 그대의 명이 2번이나 바뀌어 다른 것이 범하기 쉬운 체질로 바뀐 것이 생각나 마침 수행을 나가는 나에게 일러 한 가지 전해주라 했네. 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으니 그 스님께서는 그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스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주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문을 평상시에 틈틈이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귀기가 느껴지거나 악귀를 보게 되었을 때 외우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절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잠자기 전에 기분이 묘해지면 주문을 외우고 자고 섬뜩한 기분이 들면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2번째 호선을 만난 이야기. 치악산. 원주와 횡성에 걸쳐 우뚝 솟나 있는 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산세의 경치가 시원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룡사가 한층 그 멋을 살려주는 바로 그 치악산을 전 중학교 때 2번, 고등학교 때 1번, 가족 여행으로 2번, 나홀로 1번, 총 6번을 등산했습니다. 그것도 사다리 병창으로 올라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이 6번의 등산 중 나홀로 갔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산을 같은 코스로 무려 6번을 갔다면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도 외길인 길에서는 말입니다. 평소 자주 등산을 가지 못하지만 산을 좋아하여 가끔씩 산을 타는데 그날도 간신히 등산을 할 여유가 남아 치악산을 등정하고자 마음먹고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치악산 초입에 위치한 구룡사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인 저는 오르면서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사다리 병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다리 병창 코스는 시작과 끝이 계단입니다. 계단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외길인 계단인데 산 중간 즈음 올라갔을까 잠시 앉아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 멋진 풍경 때문에 등산을 끊을 수가 없지 하며 풍경을 즐기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돌아섰는데 눈앞에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와도 외길이었던 곳이었고 오기 전 확인했을 때에도 새로운 등산로가 생겼다는 말이 없었는데 갈림길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생겨난 갈림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동안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개의 길 중 왼쪽 편의 길에서 한 노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설명할까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묘사 없이 단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합니다. 바로 선풍도골. 정말 선풍도골이란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말이죠. 그 노인이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천천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는 인자하고 다정한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덕담을 하거나
무언가 유용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뭐랄까? 그 노인에게 다가가면 제 인생이 크게 변할 듯한 느낌과 사람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니 그 노인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이 길로 오게나. 이 길이 더욱 빠른 길일세. 내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하면서 눈앞의 노인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외길인 것도 알고 말과 행동이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귀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귀신은 아닌 듯하고 사람도 아닌 듯하니 대체 노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깔깔깔 한낱 인간 주제에 용케 눈치를 챘구나 하며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등 뒤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 너무나 교묘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히 세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로 추산했는데 꼬리의 움직임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예전에 만난 호선과는 다르게 위험하게 느껴져 스님을 통해 들은 주문을 5번 외웠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노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오랜만에 재미있는 인간을 봤건을 귀찮은 걸 알고 있구나. 운이 좋은 인간이군. 하며 정말 호련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제가 알고 있는 길이 보였고 그날 전 정상이고 뭐고 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본 길은 여우길 혹은 신넌로로서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향했다면 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지 말로만 듣던 팔미호나 구미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치악산을 다시 찾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며칠 후 호선과의 만남을 잊지 못한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그 존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말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호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늦가을 저녁 나는 다시 치악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경험이 선물처럼 남은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길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호선과 마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눈앞에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왼쪽 길이 아닌 오른쪽 길이었다. 이미 6번을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보며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시금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아닌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일 거야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였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오래된 돌계단이 나타나 있었다. 계단은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순간 내 발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시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형태가 불분명하고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떠나야 해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들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인 채로 다시 한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주변의 어둠은 나를 삼키려는 듯했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그 존재의 숨결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목을 스치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있던 돌계단은 다시 사라졌고 나는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길은 여전히 낯설고 어둡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나는 이미 깊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그날의 경험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더 이상 치악산을 찾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 존재의 그림자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다시금 나타날지도 모를 공포의 그림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날의 공포를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치악산을 찾지 않기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와의 만남이 두려워졌다. 호선과의 조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씩 치악산을 떠올리며 불안에 시달렸다. 호선과의 만남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존재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존재의 그림자에 시달렸다. 호선과의 만남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그 공포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다. 어느 한밤중 나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깊은 공포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호선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왜 나를 떠나지 않는 거죠? 내 속삭임은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내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호선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속삭임으로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뒤척였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호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내 앞에 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고 차가운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다. 호선의 손길이 내 목을 조이기 시작했고 나는 절박하게 호흡을 시도했다.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며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마치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호선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차가운 입김이 내 얼굴을 스쳤다. 너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 직전 방 안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나는 깨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치악산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다. 바람은 차가워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중 나는 또다시 갈림길에 도달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어두운 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가던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손전등의 불빛도 점점 약해졌고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다시금 호선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공포를 담고 있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려왔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고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너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며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와 나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치악산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분양. 어느 장마철 와병 생활을 이어갔던 노파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골 마을이라 경찰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검시 없이 장례식을 허가해줬다. 장례식 당일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고 식은 무사히 치러졌다. 스님이 경을 읊었고 상주부터 분향을 하게 되었다. 친족들과 지인들이 쭉 들어서 고인을 그리워하며 향을 올렸다. 그러던 도중 어느 친족이 분향줄에 섰다. 고인의 조카뻘 되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 순간 단상의 초가 전부 격렬히 타올라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풍인가 싶어 창문을 바라봤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들 웅성거리는 사이 조카뻘 되는 남자가 영정 앞에 서서 향을 들고 이마까지 들어올렸다. 그와 동시에 모든 초가 훅 꺼져버렸다. 모두 당황해서 단상을 바라봤다. 스님은 신경 쓰지 않고 경을 계속 읽고 있었다. 그러자 왼쪽에 걸려있던 무거운 노쇠 촛대가 꺼진 초를 꽂은 채 힘차게 날아갔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것처럼 낮게 깔린 채 순식간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뭐라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우물댔고 다른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러운 어조로 독경을 이어갔다. 조카뻘 되는 남자는 스님의 독경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지 허둥지둥 분향만 마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눈앞에서 일어난 괴현상에 장례식장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상주인 장남은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스님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곧 조카뻘 되는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파의 통장과 인감, 집 문서를 마음대로 이용하던 게 들키는 바람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장례식이 있고 한 달가량 지난 뒤 일이었다. 그 스님은 그제껏 인사치레에 서툴러 시주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평가가 확 높아져 지금은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큰 절이 되었다. 장례식 이후 스님의 예언대로 조카뻘 되는 남자가 체포된 후 마을은 잠시 조용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소문이 돈 것은 노파의 집에서였다. 노파가 살던 집은 장례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동네 주민들이 집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들어가 살림을 챙기는 거라 여겼지만 막상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며칠 뒤 노파의 집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이 저녁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집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 그림자가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채 마치 물 위를 떠다니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두려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지만 그날 이후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서는 갑자기 제단 위에 놓여 있던 촛불이 아무 이유 없이 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를 불길하게 여겼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파의 영혼이 여전히 떠도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시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노파의 집 앞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집안에서 갑작스럽게 심한 바람이 불어왔다.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집의 낡은 문짝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스님은 기도하는 내내 흔들리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경을 읊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스님을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님이 마지막 경을 읊자 갑자기 집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고
스님은 잠시 멈춰선 후 눈을 감고 고요히 말했다. 이 집에 남아있는 한이 너무 깊습니다. 그날 밤 노파의 집에서는 마지막으로 강렬한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해졌다. 이후로도 노파의 집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벌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집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노파의 집을 정리하려고 온 친척 중 한 사람이 오래된 서랍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에는 노파가 살아생전 느꼈던 고통과 조카뻘되는 남자와의 갈등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노파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예감한 듯 내가 죽으면 이 한이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그 일기장을 발견한 친척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와 이를 스님에게 전했다. 스님은 일기장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곳에는 더 이상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집을 떠나십시오. 라고 경고했다. 친척들은 결국 그 집을 버려두고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노파의 집은 그대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의 집으로 불리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된 장소가 되었다. 이후에도 마을에서는 가끔씩 노파의 집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아예 외면하며 조용히 그 이야기를 덮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집의 저주는 끝나지 않는 듯했다. 마을에서는 점점 더 기이한 사건이 늘어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몇 년 후 그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아있던 한 노인은 노파의 집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 불빛이 마치 누군가 분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노파의 한이 담긴 그 집은 이제도 어디에선가 서서히 무너져가며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영환씨. 옛날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이야기다. 두 명이서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고 경비를 돌았다. 새벽 2시.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없는 병동에서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다. 그 병동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미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 질질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멍하니 여기다 싶은 방을 향했다. 본 적 있는 방이다. 지금 내가 선잠을 자고 있는 방.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네. 조용히 속삭였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일까. 나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쾅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누워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나는 서 있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둘 보인다. 나는 영안실에 있었다. 아까 들은 소리는 내가 들어오며 문을 닫은 소리였던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에는 시신이 한 구 누워있다. 아무래도 나는 불려온 것 같다. 홍비백산에서 나는 사람이 있는 병동으로 도망쳤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병 때문에 양 다리를 잘라냈었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나를 부르러 왔던 거겠지. 나는 병동으로 도망친 뒤에도 온몸이 떨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웠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복도 한쪽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스스로 중얼거리며 손을 떨고 있는 와중에 멀리서 또다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방향은 명확히 영안실이었다. 귀를 의심했지만 그건 분명 들린 소리였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싸늘함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어딘가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절뚝거리는 듯한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며 오는 소리였다. 안 돼. 여기로 오지 마.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며 복도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빛이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희미한 형체는 확실히 보였다. 하반신이 없는 사람. 그 형체가 양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눈을 돌릴 수도, 숨을 크게 내쉴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입을 벌렸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서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았다. 돌아가야 해. 같이 가야 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말을 반복했는지 모른다. 내 귀에 직접적으로 닿지도 않은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나를 조여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달렸다.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뚝거리는 소리가 점점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떻게든 병실의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안 돼. 열려야 해. 패닉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며 온 힘을 다해 열려고 애썼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소나기의 차가움과 강도는 도저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차며 그 손을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내 발목을 조여왔다. 다시 한번 절규하며 발버둥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손의 감촉도 뒤에서 따라오던 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병실 문 앞에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는 다시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손의 감촉을 느꼈고 그 소리를 들었으며 그 형체를 보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서둘러 병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왜 나를 따라왔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점점 더 오싹해졌다. 병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내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데리러 온 것은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이었다. 그 이후 나는 경비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직업을 바꾸어도 여전히 그때의 흔적은 나를 따라다녔다. 한밤중이면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다. 그 절뚝거리는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는 잊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방의 문턱 아래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 하반신이 없는 정확히 그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방 안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다. 심지어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서랍을 여닫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내 침대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를 데려가야 해. 머릿속에서 맴도는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처음엔 낮은 속삭임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한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무엇을 해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어디로 도망쳐도 그 형체는 나를 따라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방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한밤중에 문이 저절로 열리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나는 다시 영안실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 본 적 없는 그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내가 기억하던 것과는 달랐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신은 사라졌고 주변은 마치 오래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그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하반신이 분명히 보였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 차례야.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검게 타들어간 형상이었고 눈이 있던 자리는 공허한 구멍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그는 내 앞에 멈춰섰고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깊은 웃음을 내뱉었다. 그 순간 내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다시 한번 깨어나지 않을 깊은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